천무 다연장 로켓을 300대나 도입한 폴란드가 이 정도 화력으론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충격적인 추가 계약 소식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선을 넘었다며 폴란드 내 한국 무기 반대파들까지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 무기를 더 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특별한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었습니다. 호마르 K라는 새 이름을 받아 폴란드에 향하게 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생산되고 폴란드로 향하는 과정과 실사격 훈련까지 호마르 K 탄생의 모든 과정을 한 편에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지난 5월 16일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진행할 폴란드제 군용 트럭 옐츠 JELCZ 3대가 전남 광양안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19일 K239 천무 288문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차체와 발사 시스템은 자국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었고 제조사인 한국에서 먼저 시스템 통합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옐츠 트럭 3대가 한국으로 보내진 것이었는데요. 창원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에 도착한 옐츠는 우리 기술자들의 손으로 천무 발사대와의 결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통합 작업을 마친 호마르 K1대가 폴란드로 향하는 화물선에 실렸는데요. 8월에 진행되는 폴란드 열병식에 참여시키기 위한 폴란드 측의 요청에 의해 계획보다 일찍 전달한 것이었죠. 한국에 남은 나머지 2대의 호마르 K 역시 통합 작업을 완료하고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후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포병 병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사격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힘을 합친 새로운 무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이번 테스트에서 사격한 로켓은 천무의 주력 탄약인 239mm 유도 로켓이었는데요. 한 블록당 6발 총 12발을 장전할 수 있으며 단일 고폭탄두와 분산탄두, DPICM 두 가지 종류의 탄두를 가지고 있죠. 현재 239mm 유도 로켓의 최대 사거리는 80km인데요. 여기에 램제트 추진 기술을 적용하여 사정거리를 현재의 3배 200km 이상으로 늘린 사거리 연장형 유도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다면 천무의 유효살상 반경이 지금의 9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239mm 유도 로켓뿐만 아니라 폴란드 군인들이 직접 KTSSM으로 보이는 로켓을 장전하는 모습도 공개되었는데요. 한국판 ATACMS라고 불리는 사거리 180-300km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폴란드판 천무에서도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천무가 폴란드에 도착해 폴란드 육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에 나토에서는 박수를,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는 비난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나토에서도 기겁할 만한 추가 계약을 발표해 유럽을 한바탕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번 EMS-PO 2023에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전체 GDP의 4%, 총 43조 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막대한 총알을 들고 무엇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지난 9월 11일 폴란드 국방부에서 중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 HIMARS 486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과거 폴란드에서 하이마스 500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미군이 보유한 전체 물량보다 많은 수량이고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에서 밀려드는 주문의 하이마스 공급에 난색을 표하자 천무 도입으로 돌아서며 무산된 사업인 줄 알았었는데요. MSPO가 끝난 바로 다음 주 월요일 하이마스 500문 도입 계약을 그대로 체결하겠다고 발표하며 구입 계약서에 서명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100억 달러, 약 13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으로 2025년까지 총 48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발사대만 도입했었던 천무와 마찬가지로 하이마스 역시 발사대와 탄약만 도입하고 옐츠 트럭과 결합하여 호마르 K와 구별하기 위해 호마르 A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폴란드가 보유하는 다연장 로켓이 호마르 K 288대에 호마르 A 486대를 합쳐 무려 774대가 된다는 건데요. 냉전 시절 소련의 막강한 기갑 웨이브를 저지하기 위해 서독에 대량으로 배치됐었던 M270 다연장 로켓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의 화력이 폴란드에 배치된다는 것으로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마치 뭔가에 쫓기듯 하이마스 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9월 8일 폴란드 군 관계자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폴란드 군의 총참모장인 라이문드 안제이착, 라즈문드 앤드즈제이시작 장군은
칸느파츠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연간 GDP 5%의 국방비와 30만 명의 군대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라이문드 장군은 러시아는 영원한 전쟁 상태에 있으며 폴란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잃게 된다면 그 다음은 벨라루스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폴란드가 될 것입니다. 라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마주하게 될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한쪽이 크게 밀리지도 밀지도 못하는 대치 상태가 유지되고 있자 전쟁에 서서히 관심을 잃기 시작한 서방과 폴란드 여론에 대한 경고였는데요. 현재 서방에서 전투기와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하며 조금만 버틴다면 우크라이나의 반격의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인적 자원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려했던 병역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영국 BBC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더 이상 전쟁터에 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아무리 많은 장비와 탄약이 있어도 결국 그것을 쓰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하기에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도 병력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전쟁에 우크라이나인들 전체가 지친 상황인데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의 병역 자체를 회피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어떤 이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징집을 피하려 하고 있죠. 전쟁터에서 복귀한 우크라 군인들은 PTSD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해 투입할 자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국가 규모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쟁이 터지기 전인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379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같은 해 기준 러시아의 인구는 약 1억 4,340만 명으로 우크라이나보다 무려 1억 명이나 더 인구가 많습니다. 3배나 되는 인구수 차이는 결국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차이로 이어지며 서방의 무기 지원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결국 전쟁이 끝까지 간다면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군 수뇌부에서 비리 문제가 터져나오며 지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폴란드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패배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번 하이마스 500대 도입을 강행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아니 오히려 급한 상황이기에 하이마스 500대 도입은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요. 소식을 들은 폴란드 네티즌들은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현재 폴란드군의 규모로는 하이마스 500대와 천무 300대를 합쳐 거의 800대나 되는 다연장 로켓을 운용할 병력과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병력 문제와 군사기술 자립을 위해 하이마스가 아닌 천무를 추가 주문해야 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239 가하이마스보다 우수합니다. 하이마스는 미국의 파병을 위해 공중 수송할 수 있도록 경량화 설계되었기에 K239는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 협력을 통한 공동 개발로 우리의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된 미사일을 획득하여 미국의 동제에서 벗어나 국제 무기 시장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거래는 우리의 산업을 통제하고 우리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폴란드 네티즌의 언급대로 K239 천무는 하이마스의 정확히 2배에 달하는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하이마스 대비 절반의 수량과 절반의 운용 인력만 있으면 같은 화력을 뿜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게다가 해외 파병이 잦은 미군과 달리 폴란드에서는 다연장 로켓을 항공 수송할 필요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폴란드 군의 상황에서는 하이마스보다 천무가 더 적합한 무기체계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무기의 높은 자동화 수준은 다른 서방 무기들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도 운용하는 게 가능한데요. K2, K9 위 자동 장전 시스템을 통한 승무원 감축은 폴란드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랬던 폴란드가 이제 와서 2배나 되는 승무원이 필요한 하이마스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한국 무기를 반대했던 폴란드 반대파들의 입장에서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또한 폴란드 언론에서는 이번 하이마스 도입으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폴란드의 기대가 헛된 기대라는 결 우리나라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더 깊은 동맹관계이며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했었던 우리나라조차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며 무기 개발에서 수없이 좌절을 겪고 결국 자체 개발을 통해 문제를 극복해왔었습니다. KF-21 개발 사업에서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전투기 개발 사업 자체가 파토날 뻔하기도 했었죠. 폴란드에서 막연히 많이 사주면 기술을 이전해줄 거라 기대하는 건 미국의 기술 폐쇄성을 얕보고 있는 것합니다.
거기에 록히드 마틴에서도 하이마스 공급이 어렵다고 밝히며 폴란드에서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 폴란드를 위해 폴란드 한국화 준비를 척척 해나가고 있는데요. 한국 무기에 한국 탄약을 공급하기 위해 풍산에서 현지 탄약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화에서도 폴란드 현지에서 호마르 K를 건설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한다면 폴란드에 한국 무기와 탄약이 끝없이 공급될 예정이죠. 폴란드 입장에서야 마음이 급할 만도 하지만 이번 결정은 조금 섣불렀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계약이 실제 구매 계약은 아닌 만큼 조금만 더 한국을 믿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럽권 최대 방산 전시회 폴란드 MSPO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31회차인 MSPO는 파리 유로사토리, 런던 DSEI와 함께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 불리는데요. 이번 MSPO에서는 타 방산전시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사상 첫 번째인 주최국의 주도국을 설정하였는데 바로 한국이 주도국가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MSPO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방위산업 선진국과 한국과 활발하게 방산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튀르키예, 리에,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총 39개국 2만 5천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산 무기의 추가 수출 기대감도 높아지게 하였죠. 전시회 주도국가인 한국은 참여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용 부스관이 설치되었습니다. 13개의 전시장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 자국 기업들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이 줄을 이루었는데요. 특히 FG 전시관은 주도국가 한국의 방산기업 전시장으로 테마를 잡았는데 세계 유수의 방산기업들 사이에서 한국 업체들이 메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더욱이 눈에 띄는 것은 배정된 전시 공간이 매우 넓었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F30 부스의 경우 조그만한 공간에서 매우 많은 업체들이 모여있는 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F25의 부스에는 현대로템 혼자 독자적으로 부스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F26은 국방과학연구소 ADO의 부스가 있었고 F27은 한국의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배치되었죠.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7 부스와 현대로템의 부스의 규모가 거의 동일하다는 걸 보면 폴란드에서 얼마나 한국 기업들을 메인으로 내세웠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 전시장에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배정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G49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였고 G44위 KAI, G46위 LIG NEX1, G41에 이번에 소형 전술 차량을 판매하게 된 기아 역시 독자적인 공간을 할당받아 이곳이 폴란드 전시회인지 한국 전시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한국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국영 기업인 PGZ를 제외하고 한국 전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하였는데요. 특히 KAI 전시장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KAI 전시장에는 FA50과 KF21 그리고 단자형인 F52 목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FA50이 성공적인 납기 이후 KF21 블록 2위 공동개발과 단자형 F50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KAI가 비전 2050 선포식을 통해 F50 단자형 개발과 관련해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시작은 2024년, 그리고 개발 완료 시기는 3년이 소요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 또한 KAI 수출 전략기획 담당자인 김진혁 실장은 한 방송에서 F50 단자형에 대한 해외의 요구가 충분히 있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히기도 한 만큼 단자형이 개발된다면 T50 계열 훈련기, 전투기 KF21 4.5 세대 전투기 그리고 F50 단자형 전투기 등 구체적인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AI의 비행제어법칙팀 수석연구원인 김석훈 담당은 F50 단자형 전투기 개발은 생각처럼 간단하지만은 않다. 연료탱크 자체가 인화성 물질이기에 그 사이드 격벽으로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보호장치도 충분히 탑재되어야 한다. 특히 후방석에 탑재될 연료를 사용하고 나면 항공기 무게중심이 뒤로 가게 되는데 무게중심 변화가 클수록 조종성 측면에서 불안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KAI는 단자형 제작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모든 준비가 마쳐진 상태라고 하였는데요. 단자형 개발이 이루어지면 후방에 700파운드의 연료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FA50 대비 임무 반경이 25%나 향상되게 됩니다. FA50은 1리터당 0.74km를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850리터로 늘어난 내부 연료로 인해
F-52 항속거리는 기존의 1852km에서 대략 2510km로 늘어나고 채공시간은 지금보다 1시간 40분 정도 늘어나 단독으로 4시간가량의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F-16 대비 약점으로 꼽혔던 항속거리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특히나 F-50 단자형 전투기는 궁극적으로 현재 F-16이 구형 버전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로우급 전투기 시장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어 많은 수요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F-16의 경우 점진적인 개량 사업을 통해 현재 블록 70 바이퍼 버전으로 상향되었는데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함께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되어 더 이상 로우급 전투기로 물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로우급 전투기 시장을 F-50 단자형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대만은 66대의 F-16V를 구매하면서 프로그램 코스트 총 80억 달러 약 10조 원이란 거금을 들였습니다. 대당 1,5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폴란드가 계약한 FA-50 페타리터의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공군 전투기 구성을 두고 고성능의 무기체계, 하이엔드와 저렴한 무기체계, 로우엔드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하이로우 믹스 전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모든 병기들을 고성능 앰퍼샌드 고가 사양으로 세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F-16 역시 이러한 하이로우 믹스 전술을 바탕으로 로우급에서의 수요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만큼 팔렸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20개국 이상에서 2,998대가 운영 중인 F-16은 사실 대부분의 기체가 구형 A, B 버전 혹은 C, D 버전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신뢰성 우수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던 F-16이었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 F-16V는 사실상 미들급 전투기로 봐도 무방철점도입니다. 특히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한데요.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미들급 전투기 라팔이 1,800억이니 사실상 F-16V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 다 비싸긴 하지만요. 자국이 손쉽게 운용할 수 있고 평시, 전시 모든 상황에서 높은 효율성을 지닌 전투기를 원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제 F-16V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결함 문제로 인해서 F-16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 역시 생산 라인의 대부분을 F-35A를 위해 할애하고 있는 형국이라 F-16V는 돈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신형 F-16을 주문했거나 구형 F-16을 F-16V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나라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이러한 나라들에게 F-50 단자형은 새로운 로우급 전투기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F-50을 2대 구매하느니 F-16V 1대를 구매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결국은 양이 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장 롭 바우어 제독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품질에 비해 양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BC 뉴스 칼럼니스트인 미 공군 대령 스티브 가냐드 역시 양이 질보다 나을 수 있다며 항공기와 대공 시스템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것을 나토 모든 국가들을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F-16V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85%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F-50 단자형은 이제 세계 로우급 전투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레이시온사의 C0인 에릭 딘마스 역시 자사의 AESA 레이더를 장착한 FA-50은 F-16C, D형보다 더욱 우수한 기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왜 레이시온은 팬텀 스트라이크를 FA-50에 맞춰서 개발했나요? 이는 FA-50이 오늘날처럼 큰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미국 차기 훈련기 후보로 언급되고 있어서인가요? 대한민국이 만든 FA-50은 두말할 필요 없이 확실히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가격 또한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에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 FA-50은 매우 뛰어난 성능의 다목적 플랫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팬텀 스트라이크를 설계할 때부터 FA-50을 염두에 두었던 이유이죠. 그렇다면 레이시오는 FA-52 성공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록히드 마틴과 일정 부분 계약을 맺고 생산하는 기체로 레이시오는 록히드 마틴과 많은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FA-50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알고 있었죠. 팬텀 스트라이크는 어떤 식으로 폴란드에 제공될까요? KAI가 일정 부분 록히드 마틴과 제휴를 맺고 있지만
FA-50의 직접적인 생산업체는 KAI 이계문에 우리의 주계약자는 당연히 한국의 KAI가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가 만든 AESA 레이더는 미국의 FMS 절차에 따른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유일한 미국산 AESA 레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미 행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완전한 상태의 FA-50 블록 20을 폴란드로 긴급히 배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을 들어보면 FA-50에 탑재되는 팬텀 스트라이크가 최신 기종인 F-16, 예를 들어 폴란드에 배치된 F-16 블록 52 플러스 야스트롬프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F-16 블록 52에는 기계식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죠. 기계식의 문제는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레이더파를 방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AESA 레이더의 안테나에는 다수의 송수신 모듈이 부착되어 있어 여러 방향으로 방사가 가능하죠. 이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폴란드 사람들은 F-16이 레이더가 더 크기 때문에 F-50 페타리터 위 AESA 레이더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F-16 레이더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갈륨비소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F-16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라갈륨 레이더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폴란드가 원하면 F-16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한 옵션이긴 합니다. 그럼 F-16을 위한 더 크고 강력한 AESA 레이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 편이 더 낫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럴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이 크기의 AESA 레이더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냈기에 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임무와 이루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집중하였습니다. F-16이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파라미터를 달성해낸다면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대형 레이더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한편 최근 KAI의 강구영 사장은 폴란드 매체 밀맥과의 인터뷰를 통해 폴란드와의 협력, 그리고 KF-21이 폴란드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현재 폴란드에서 KAI의 제안은 FA-50 항공기에 관한 것이지만 한국이 새로운 KF-21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향후 폴란드 공군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이 KF-21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물었고 이에 강구영 CEO는 이러한 질문을 예상했다 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KF-21 소위 말하는 개발의 첫 번째 단계, 블락 1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협력하고 있죠. 동시에 개발의 두 번째 단계인 블락 2 작업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됩니다. 블락 2 단계에서는 아직 파트너 선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KF-21은 이미 성숙한 구조의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 작업을 위한 외국 파트너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폴란드가 F-35를 구입하고 F-16을 사용하며 FA-50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아직 폴란드 공군의 수요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5세대 6세대 기체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KF-21와의 조합 구성을 통해 해외 수출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가 긍정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고 KAI 역시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국의 방산전시회에 특별히 한국 전시 전용관을 마련해주며 한국산 방산무기의 유럽 허브가 되고 싶어하는 폴란드. 한때 붕괴 직전까지 갔던 자국의 방산업을 살리기 위해 폴란드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천무 발사대 차량으로 선정된 폴란드 트럭 명가 옐츠사는 천무가 아니었다면 부도를 면치 못했을 것이란 보도도 나왔는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천무, 그랩, 폴란드형 IFV처럼 한국산 장비와 폴란드 장비가 결합된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대한민국 육군 3포병여단이 강원도 양양에서 239mm급 다연장 로켓 천무의 해안 실사격 훈련 현장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한국판 강철비라 불리는 천무는 사거리 80km, 축구장 3개 넓이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육군의 최정예 무기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무는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국산 다연장 로켓포로서 한국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1314억 원을 들여 개발했고 미국이 만든 MLRS, 멀티플 런치 로켓 시스템과 대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최초의 국산 다연장 로켓포인 구룡보다 사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공격 원전 및 종심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주로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바다로 침투하는 적의 함정들에게 지옥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상과 달리 해상 사격훈련에는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파고 즉 파도의 높이가 2.1m 이상일 때는 발사된 로켓포탄의 탄착 지점 확인이 어려워 사격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상 탄착 지점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려면 해군 함정의 레이더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의 경우 조류에 의해 표적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포탄의 정확도 측정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천무와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MLRS는 사거리가 짧은 연수용 로켓포탄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무 역시 연수용 로켓포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천무가 운용하는 탄약은 두 종류로 사거리 36km의 130mm 로켓포탄과 8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239mm 유도탄이 있는데요. 향후 사거리 45km의 230mm 로켓포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천무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영토에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신형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 북공기부양정 킬러인 국산 비공 유도 로켓, 국산 단거리 대공미사일 천마가 배치되어 천무, 천궁, 천마 등 이른바 국산 3000, 1000 무기체계가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무의 배치로 백령도에 큰 위협으로 부각되어 온 북황해도 고안포 공기부양정 기지 등 주요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천무 239mm 유도로켓은 GPS-INS, 관성항법장치, 유도장치가 달려있어 최대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300개의 자탄 2, 공중에서 뿌려져 최대 축구장 약 3배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고폭탄두는 관통탄두로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방어된 벙커나 건물 등을 파괴합니다. 시속 80km로 빠르게 작전지에 투입돼 도착 7분 만에 첫 탄을 쓸 수 있는데 사거리 80km 이내면 360도 범위 어디든 대량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발사 차량 1문당 12발이 로켓이 탑재되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도 70여 km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 로켓을 쓸 수 있지만 발사 차량 1문당 6발만 탑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무는 발사 차량 1문당 12발이 로켓이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력한 발사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23 한미연합 합동화력훈련장에서 한국 화력 무기 시범을 직접 참관한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화력에 대해 인상적이라고 평하면서 특히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보더니요. 천무라고 한국어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K808 장갑차와 천궁 2 방공미사일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세부 재원을 묻기도 했는데요. 천무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겁니다. 결국 폴란드는 288문이나 되는 천무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천무는 지난해 폴란드와 1차 수출 이행 계약을 했으며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돼 실전 배치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와 수출 계약이 체결됐던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첫 선적을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육군용으로 개량된 천무의 폴란드 제식명은 호마르, HOMAR, K입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산 트럭과 동합된 첫 K239 천무가 이미 폴란드로 이동 중이라며 8월 중순대로 한국 장비가 폴란드에 올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난 10월 폴란드는 천무 구매 계약 218대를 체결했고 올해 천무 18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8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다연장 로켓 MLRS K239 천무를 폴란드 옐츠, 젤크, 8X8 차량과의 통합 작업을 마치고 폴란드로 인도했는데요. 천무는 8월 폴란드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천무가 폴란드에 최전방을 방어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 양국 방산업체들은 2차 계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수출금융 문제 등 몇 가지 이견을 해결한다면 폴란드가 유럽에서 한국 방산 무기에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오는 10월 폴란드에서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10월 이전에 2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이 빚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로의 K방산 수출은 작년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게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고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천무의 유일한 경쟁자는 이스라엘의 펄스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펄스는 원래 이스라엘 군사산업 IMI가 개발한 링크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기원으로 합니다. 미국의 M14이 히마스와 한국의 천무보다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최근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모로코가 도입했을 정도로 천무의 경쟁자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군비 증액에 나선 유럽 국가들에게서 펄스의 추가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어 한국의 천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이스라엘마저 완벽하게 제치면서 세계 시장을 호령 중입니다. 지난달 23일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52 말레이시아 수출 총 18대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로 올해 K방산 대규모 수출로는 첫 사례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앞으로 전투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FA-50 수출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K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 110억 달러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국내 생산 무기의 75%를 수출하고 각종 첨단 기술로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해 그동안 K방산의 롤모델이자 넘보기 힘든 넘사벽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제 규모면에서도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전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앞서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분석한 2018터부터 2022년 국제무기 이전 동향에서 한국은 세계 9위에 올라 10위인 이스라엘을 제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롤모델을 제친 겁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이스라엘을 제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제 방산 강국 이스라엘도 넘었으니 다음 목표는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여는 일입니다. K방산은 폴란드 대박 신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